통합과학 비긴즈 중등과학 총정리 시작합니다. 우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통합과학에 들어가는지 알려주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별로 색을 나타냈어요. 생각보다 많은 중등 내용이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습 꼭 해야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물리 복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힘은 4가지였고 중력, 탄성력, 마찰력, 그리고 부력이었습니다. 힘의 기호는 F, 단위는 뉴턴을 사용했어요. 그럼 이제 각 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력은 지구, 달과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 이건 연직 방향이라고도 하죠. 중력을 배울 때 무게와 질량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다뤘어요.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고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어느 행성이든 같은 값을 가지고 무게는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다름을 이야기하죠. 무게는 단위를 뉴턴을 사용하고요. 질량의 단위는 그램 혹은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는 용수철 저울이나 가정용 저울이 있고 질량은 양팔 저울이 아닌 윗접시 저울을 사용해요. 둘은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전자저울이죠.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은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림처럼 만약 탄성체를 눌렀다면 탄성력은 눌리기 전 방향으로 갈 거고 만약에 늘렸다면 늘리기 전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이런 특징이 강한 용수철은 질량이 일정하게 늘어나고 이걸 이용해서 용수철 저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하거나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3가지를 다루는데요. 물체의 무게, 접촉면의 거칠기, 접촉면의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 무게는 클수록 마찰력이 크게 작용하고 접촉면의 거칠기는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결국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력은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물에서 부력은 물체가 물에 닿는 부피가 클수록 부력을 많이 받아요. 이 원리로 물건에 가득 실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4가지 힘을 1학년 때 배웠어요. 이번 내용은 운동과 에너지예요. 3학년 때 1, 2학기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금 복습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과학에서 심화 내용을 다루니까 꼭 복습 잘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운동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걸 비교하기 쉬운 속력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어요. 속력은 무당벌레 모양으로 거속시로 표현했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혹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이 속력의 단위는 km/h, m/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가지 운동을 다뤘는데요. 우선 등속운동입니다. 등속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으로 에스컬레이터, 스키장의 곤돌라, 컨베이어 벨트 등이 있었고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력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X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되고요. 면적은 이동거리를 의미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다른 표현으론 자유낙하 운동을 배웠습니다. 공기저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었고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등속 운동과 마찬가지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를 의미하고 통합과학에선 이걸 이용해 높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살펴보면 자유낙하할 때 지구에서 1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건 배워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이거를 t초 후에 속력이 어떨까라고 했을 때는 9.8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력 가속도 상수인 9.8 대신에 g라는 알파벳을 사용하고 시간은 t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했던 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높이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통합과학 가서 배워요. 자세한 건 그때 가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가지고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그게 나중에는 높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기억해주면 됩니다.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에 다니는 줄 혹은 뉴턴미터라고 하고 한 일의 양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한 일이 0인 경우는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거나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을 이룰 때를 이야기합니다. 힘이 0인 경우는 대표적으로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동거리가 0인 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벽을 밀어도 벽이 움직이지 않았던 경우를 예시로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우리가 뭔가를 들고 걸어갈 때를 이야기했었죠. 이 세 가지 경우는 한 일이 0인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위는 줄을 사용합니다.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를 사용하는 만큼 서로 전환이 가능해요. 이 일은 수평에서의 일과 수직에서의 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선 수평에서의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에서의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상자를 5N의 힘으로 10m 움직였다. 이때 한 일의 양은? 이라고 했을 때 5N이 마찰력에 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이동한 거리 10m. 그래서 50Nm, 즉 50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직에서 한 일의 양은 힘은 무게가 되고 이동거리는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무게가 5N인 상자를 10m 들어 올렸다. 이때 한 일의 양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수직에서의 일은 무게 곱하기 높이였기 때문에 무게인 5N과 높이인 10m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50Nm가 되고 이 값은 50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무게를 뉴턴으로 표현하지 않고 질량으로 표현을 했다라면 질량 곱하기 9.8 값을 해줘야 됩니다. 앞선 힘의 단원에서 다뤘던 것처럼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 값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적용을 하면 490줄이 되겠죠. 이렇게 수평과 수직에서의 일을 알아봤습니다. 수평과 수직에서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에너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등과정에서는 총 3가지 에너지에 대한 식을 배웠어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였습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기준면을 중심으로 일정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고요. 위치 에너지 공식은 E는
9.8 mH,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우리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질량이 10kg인 물체가 A 지점에 위치할 때 에너지를 물었습니다. 그림에서 A는 기준면을 중심으로 2m의 높이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공식에 대입해서 9.8 곱하기 질량 10, 높이 2를 해주면 196줄이 되겠네요. 196이라는 숫자는 14의 제곱이기도 해서 잘 나오는 숫자니까 이 숫자 잘 기억해주면 나중에 문제 풀기 조금 더 편합니다.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속력은 반드시 2번 제곱하는 거예요.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량이 2kg인 물체가 14m/s의 속력으로 날아갈 때 공이 갖는 운동에너지는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14의 제곱은 196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봤던 숫자죠?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하면 되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법칙입니다. 문제로 살펴볼게요. 질량 2kg인 공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10m인 지점에서 4m/s 속력으로 날아갈 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단, 마찰이나 공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시작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될 겁니다. 그럼 각각의 공식을 대입해 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2, 높이 10.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 4의 제곱이 되겠네요. 각각을 계산하면 196 더하기 16이 되고요. 이 둘의 합은 212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체가 시작할 때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두 에너지의 합인 212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기와 자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기호와 단위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류의 기호는 I, 단위는 암페어 혹은 미리암페어를 사용했습니다. 전압은 기호 V, 단위는 마찬가지로 볼트, 미리볼트를 사용했습니다. 저항은 기호를 R로 쓰고 단위는 오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각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전류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전압은 그런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전류, 전압, 저항 사이에는 서로 비례하거나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고요. 이걸 정리한 게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은 V는 IR로 얘기하고 얘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죠. 통합과학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전동기와 발전기입니다. 2학년 때 배웠던 전동기, 3학년 때 배우는 발전기를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전동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림처럼 배치하고 전류가 흐를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죠. 우리가 흔히 모터가 돌아가는 장치, 기기들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세탁기, 선풍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전동기와는 반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땡땡 발전,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화력 발전 등등에 사용되는 이 발전이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겁니다. 발전에서 다뤘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전자기 유도예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림처럼 코일 안쪽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고 자석을 가만히 놔두면 전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으면 강한 자석을 쓴다든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혹은 코일을 좀 더 촘촘하게 감는 방법 등이 있었죠. 발전은 계속 나올 거예요. 원리를 꼭 짚고 넘어가 주세요.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라서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눌 거예요. 단, 이때 나누는 시간은 초 단위로 나눌 겁니다. 소비 전력의 단위는 킬로와트, 와트를 사용합니다. 전력량은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고요. 그래서 공식은 소비 전력을 시간에다가 곱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여기서의 시간은 1시간, 시간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력량에서의 단위는 와트시를 사용합니다. 통합과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고 갈게요. 마지막 열입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형태를 이야기해요. 열을 전달하는 세 가지 방식을 배우는데 주로 고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인 전도, 액체나 기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인 대류, 그리고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에너지를 전달하는 복사를 배웁니다. 그 중에서 통합과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라고도 부를 거고요. 태양으로부터 온 이 에너지가 다양한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혹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부르고 단위는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루는 중요한 개념은 비열입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열이 큰 물질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비열이 크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잘 없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열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구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 내용 통합과학 가서 배울 거니까 열평형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고 넘어가 주세요. 열평형과 관련된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잃은 열의 양과 얻은 열의 양이 같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등 물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통합과학은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배울 거예요. 근데 중학교처럼 친절하게 앞서서 이런 내용을 배웠어 라는 거 자세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등과학 내용 복습하고 통합과학 시작하세요. 그럼 안녕.